조선의 왕 27명 중 11명이 독살 의혹을 받았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단 한 줄도 실록에 없다. 1724년 8월의 밤 창경궁 안 왕이 누워 있었다. 며칠째 복통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이복 동생이 직접 방으로 들어왔다. 어이들이 막아섰다. 저하, 지금 인삼은 위험합니다. 그는 듣지 않았다. 인삼차 한 잔, 두 잔, 세 잔. 그날 밤 왕은 숨을 거뒀다. 며칠 전 그 왕의 밥상에는 게장과 생감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 당시 의서에도 적혀 있었다. 이 두 음식은 함께 먹으면 죽는다고. 실수였을까? 고의였을까? 역사는 증거를 남겼다. 다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다. 4년 뒤 반란이 일어났다. 명분은 단 하나였다. 경종의 억울한 죽음에 복수한다. 왕위에 오른 영조는 평생 이 의혹이 그늘 속에 살았다. 경종을 언급하는 자는 처형했고 때로는 대성통곡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 울음이 억울함인지 두려움인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알 수 없다. 왕좌는 권력의 정점이었다. 동시에 독배를 가장 가까이 두어야 하는 자리였다. 왜 조선에서만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온다. 조선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었다. 신하들은 매일 왕을 교육했고 왕의 모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왕은 마음대로 신하를 죽일 수도 정책을 밀어붙일 수도 없었다. 그 신하들이 붕당으로 나뉘었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 권력을 잡으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뒤집어지면 다시 복수했다. 이 싸움에서 왕은 심판이 아니었다. 왕은 가장 큰 변수였다. 개혁하려는 왕이 죽으면 수구가 득세했다. 저항하는 황제가 쓰러지면 매국이 완성됐다. 우연히 11번 반복될 수는 없다. 지금부터 그 11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문종 제위 2년 향년 39세.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은 뛰어난 군주였다. 학식이 깊고 정무에 밝았으며 아버지 세종의 치세를 계승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지 채 2년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등에 난 화농성 종기가 공식 사인이었다. 여기서 의혹이 시작된다. 담당 어의 전순이는 종기 치료 도중 문종에게 꿩고기를 처방했다. 한의학에서 꿩고기는 종기 환자에게 절대 금기였다. 꿩의 열성이 염증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도끼를 환부 깊숙이 밀어 넣는다는 것은 당시 의서 어디에나 적혀 있는 상식이었다.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의원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처방이었다. 그렇다면 전순이는 무지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관 중 한 명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다. 문종이 죽자마자 전순이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책임도 추궁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의원에 그대로 복직했다. 그리고 이 어인은 곧 수양대군의 집권을 지지하는 인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 수양대군, 즉 세조에게 형 문종은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문종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문종의 아들 단종이 왕위를 이어가는 한 수양대군의 야망은 실현될 수 없었다. 꿩고기 처방 그것이 무지였다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다. 꿩고기는 계획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단종 제위 3년 향년 17세. 문종의 뒤를 이어 12살에 왕위에 오른 단종은 처음부터 삼촌 수양대군의 야망 앞에 놓인 볼모였다.
1453년 계유정난으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2년 뒤 단종을 강제로 양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됐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됐다. 1457년 여름 단종은 그곳에서 숨졌다. 향년 17. 공식 기록에는 사약이라 되어 있다. 그러나 야사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단종이 사약 마시기를 거부하자 결국 목을 졸라 죽였다는 설, 스스로 목을 메었다는 설이 뒤섞여 전해진다. 어떤 방식이든 17 소년의 죽음은 세조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는 불가능했다. 단종이 죽은 뒤 영월 관아의 아전이 시신을 몰래 수습해 매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처형당했다. 단종을 위해 눈물 흘린 신하들도 죽었다. 지워진 것은 시신이 아니라 애도의 감정 자체였다. 단종이 복권되어 왕릉을 갖게 된 것은 무려 241년 뒤인 숙종대였다. 예종, 제위 1년 향년 20세. 세조의 아들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에 급사했다. 사인은 불명확하다. 기록이 너무 빈약하다. 그 자체가 이상했다. 예종은 재위 기간 동안 세조 시절 공을 세웠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특권을 누리던 훈구, 공신들의 기득권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들의 사적 병력을 해산시키고 세금 면탈을 끊고 왕권 강화를 추진했다. 예종이 죽자 훈구 세력의 수장 한 명의 등이 즉각 움직였다. 그들은 예종의 아들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왕위에 올리는 데 성공한다. 그 왕이 성종이었다. 성종은 13살이었고 한명회의 사위였다. 예종의 죽음 개혁이 꺾이는 순간은 언제나 왕이 사라지는 순간과 정확히 겹쳤다. 연산군, 제위 12년 유배 후 2달 만에 사망. 1506년 9월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 연산군은 하룻밤 새 왕좌를 잃고 강화도 교동에 유배됐다. 그리고 2달 뒤 숨졌다. 조선 조정이 발표한 공식 사인은 역병이었다. 반정을 주도한 세력에게 폐위된 전 임금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뇌관이었다. 언제든 복위를 주장하는 세력이 결집할 수 있었다. 연산군을 따르던 세력이 그를 앞세워 반격할 수 있었다. 살아있는 연산군은 새 왕 중종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존재였다. 역병은 가장 자연스럽고 깔끔한 명분이었다. 2달 만에 처리됐다. 조선 역사상 폐위된 군주 가운데 이렇게 빠르게 사라진 경우는 전무했다. 선조, 향년 57세. 1608년 2월 새벽 선조가 갑자기 쓰러졌다. 공식 사인은 기막힘, 즉 급격한 기의 역류였다. 그런데 쓰러지기 직전 선조가 든 것이 문제였다. 광해군이 올린 찹쌀밥이었다.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은 훗날 인조의 말을 인용해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도 중간에 어떤 농간이 있었다는 말은 실로 밝히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단서를 달았다. 직접적인 단죄는 피했지만 의혹을 지우지도 않은 기록이었다. 선조와 광해군의 관계는 부자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파탄 나 있었다. 임진왜란 도중 의주로 피란하며 선조가 보여준 무능과 비겁함은 민심을 잃게 했고 실질적으로 왕세자가 직접 조정을 이끌며 전쟁을 수습한 광해군에 대한 민심은 오히려 높아졌다. 선조는 이를 견제했다. 세자를 교체하려 했고 광해군을 끊임없이 압박했다. 광해군에게 선조의 죽음은 왕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찹쌀밥 조선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드는 수라상 위에 독이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경우의 수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누가 증명할 수 있을까? 효종, 향년 41세. 병자호란의 치욕을 설욕하겠다는 북벌의 의지를 불태우던 효종은 1659년 5월 머리에 난 종기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숨졌다. 어의 신가귀가 놓은 침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신가귀는 수전증 환자였다.
손을 떠는 의원이 왕의 머리에 침을 놓았다. 조선 최고의 의원만이 내의원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에서 손을 떠는 어이가 왕의 두부에 침을 놓는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것이 가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었다. 효종은 북벌을 추진하며 무신을 파격적으로 중용했고 사대부의 기득권에 정면으로 맞섰다. 서인의 이념적 수장 송시열과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다. 침 한 방이 그 모든 것을 끝냈다. 현종, 향년 34세. 현종은 재위 내내 두 차례에 걸친 예속 논쟁에서 남인과 서인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중재자이자 결정자였다. 그리고 마침내 1674년 2차 예송에서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허적을 영의정에 임명하며 권력 교체를 완성하려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갑자기 복통이 시작됐다. 1674년 7월 말부터 침과 뜸을 맞으며 치료를 받던 현종은 불과 3주 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가 완성하려던 권력 재편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다. 남인은 후퇴했고 서인이 재집권했다. 왕의 죽음 직후 정치 지형이 완전히 역전됐다. 복통 독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인이다. 독을 증명할 수 없고 자연사와 구분할 수 없으며 빠르게 진행된다. 조선시대 독살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경종, 재위 2년 앞서 소개한 그 밤의 전말. 경종 독살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음식만이 아니다. 그 배경에 있는 권력 구도다. 숙종이 죽은 뒤 왕위에 오른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이었다. 노론은 경종의 이복 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고 대리청정을 밀어붙였다. 연인군이 미리 권력을 쥐어야 경종이 죽은 뒤 원활하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발한 소론은 노론의 역모를 고발했고 노론 사대신이 처형됐다. 경종이 오래 살면 살수록 연인군의 입지는 좁아졌다. 경종의 건강이 악화되던 시점에 개장과 생감이 올라왔다. 그리고 어이들의 반대를 뚫고 인삼차가 3잔 들어갔다. 경종은 그날 밤 숨졌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자들은 이 과정을 삭제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을지도 모른다. 정조, 향년 49세. 정조의 죽음은 조선 독살설 중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파고든 사건이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세력에 둘러싸인 채 왕이 됐다. 재위 24년 동안 그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장용령을 창설하며 왕권 강화를 차근차근 완성해갔다. 수원 화성을 건설했고 서울 출신 인재를 등용했으며 노론의 기득권을 조금씩 잠식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개혁을 실행하던 왕이었다. 그런 정조가 1800년 6월 28일 갑자기 사망했다. 사망 나흘 전인 6월 24일 등창 치료를 위해 연운방이 시작됐다. 수은을 태워 그 연기를 환부에 쏘이는 방식이었다. 수은의 독성은 당시에도 알려져 있었다. 이 처방을 권유한 의관은 노론 강경파 영수 심한지의 친척 시민이었다. 6월 28일 정조의 최대 정적 정순왕후 김씨가 주위를 모두 물리쳤다. 그리고 직접 처방약을 들고 침소로 들어갔다. 그 직후 정조는 숨을 거두었다. 전국의 괴서가 나붙었다. 승정원 일기는 의관이 의심스럽다고 기록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펜을 들었다. 경상도 선비장시경은 봉기를 일으켰다. 정조의 개혁을 계승하려던 모든 움직임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산산이 흩어졌다. 반론도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사흘간의 연운방으로 치명적 수은 중독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분석이 나왔다. 심한지와 정조가 서로 비밀 편지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어찰첩도 공개됐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진실은 더 복잡하고 더 깊은 곳에 있다. 고종, 향년 68세.
1919년 1월 21일 새벽 6시 덕수궁 함령전. 고종이 식혜를 마셨다. 그리고 30분도 되지 않아 쓰러졌다. 경련이 일었고 의관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조선 총독부는 뇌일혈이라 발표했다. 전날까지 정상적인 일과를 보내던 노항제의 돌연사를 조선 사람 중 믿는 이는 거의 없었다. 송상도의 기려수필은 이완용, 윤덕영, 한상학이 독살에 관여했다고 명시했다. 이증복은 신문에 독약이 든 식혜를 올려 고종을 독살했다고 썼다. 고종에게 식혜를 올린 궁녀 2명은 그 직후 의문사했다. 목격자가 사라졌다. 독립운동가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고종은 파리 강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려는 비밀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이 계획이 일제에 발각되자 이완용 등 친일파를 통해 황제가 제거됐다는 것이다. 고종의 국장 날짜가 결정됐다. 3월 3일이었다. 그날에 맞춰 전국에서 거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낌새를 채자 날짜를 앞당겼다. 1919년 3월 1일 대한 독립 만세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채웠다. 독살당한 황제의 억울한 죽음이 31운동의 불꽃을 당겼다. 순종 향년 53세.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이왕으로 격하된 순종은 창덕궁에 사실상 유폐된 채 16년을 보냈다. 1926년 4월 세상을 떠났다. 뇌일혈이었다. 그러나 순종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있었다. 어린 시절인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난 밤. 세자 순종은 어머니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게 살해되는 것을 지켜봤다. 그 충격은 평생을 따라다녔다. 그 직후 아관 파천 시기에는 독차 사건이 일어났다. 고종이 커피에 든 독을 마셨고 세자 순종도 함께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독의 양이 적어 살아남았지만 순종은 그 이후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독이 순종의 생식 기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켰다고 주장한다. 순종에게 끝내 후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 주장의 정황 증거로 거론된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통이 그렇게 끊겼다. 순종의 죽음은 또 하나의 민족적 울분이 됐다. 60만세 운동은 그의 국장일에 맞춰 일어났다. 고종의 죽음이 31운동을 낳았듯 순종의 죽음은 또 하나의 저항을 낳았다. 왕이 죽을 때마다 민중이 일어섰다. 진실은 왕릉 속에 있다. 11명의 왕이 죽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단 한 줄의 문장도 없다. 왕이 독살당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당연하다. 독살을 저지른 자들이 혹은 그 공범들이 역사를 기록했으니까. 그들이 썼다. 그들이 편집했다. 그들이 봉인했다. 그러나 진실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야사가 남아있다. 귀양지의 선비들이 쓴 기록이 있다. 영문으로 쓰인 외교관의 일기가 있다. 의혹을 직접 언급하는 승정원 일기의 문장이 있다. 분노한 민중이 나부친 익명의 대자보가 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명분이 있다. 억울하게 죽은 왕의 원한을 풀겠다는 그 목소리들이 있다. 독살설이 집중된 시기에는 반드시 공통된 패턴이 있었다. 개혁을 추진하던 왕이 죽으면 개혁이 멈췄다. 기득권에 맞서던 왕이 쓰러지면 기득권이 복원됐다. 외세에 저항하던 황제가 사라지면 친일이 완성됐다. 우연히 11번이나 반복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진실은 왕릉 속에 있다. 문종왕릉에 있고 효종왕릉에 있고 경종의 무덤 속에 있다. 정조의 육릉 안에 있고 고종의 홍릉 아래에 있다.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수은 흔적이 있다면 연운방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독성 물질의 잔재가 있다면 식혜의 비밀이 풀릴 것이다. 유고를 분석한다면 300년간 가려진 답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조선의 왕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은 왕릉의 발굴 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설령 법이 허용한다 해도 600년 된 유골에서 독성 물질을 추출 분석하는 기술이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진실은 봉인됐다. 법으로 세월로 과학의 한계로 삼중으로 봉인됐다. 왕좌는 권력의 정점이었다. 동시에 음모의 표적이었다. 용상에 앉는다는 것은 언제나 독배를 곁에 두는 일이었다. 조선의 11왕은 어쩌면 왕관을 쓰는 순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 그러나 진실은 죽은 자의 몸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몸은 지금도 조용히 땅속에 잠들어 있다. 11명의 왕이 죽었다. 그리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독사를 저지른 자들이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지금도 존재한다. 왕릉 속 유골 안에. 하지만 그 무덤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승자가 썼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자신의 몸속에 진실을 남겼다. 그 진실이 잠든 곳, 지금도 조용히 땅속에 있다. 다음 편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죽음, 정조, 독살설을 집중 해부합니다. 수은 연기, 정순왕후, 그리고 죽기 전날 밤 침소에서 벌어진 일. 지금 구독 누르시고 업로드 알림 받아가세요. 왕의 죽음엔 언제나 누군가의 이익이 있었다. 다음 편에서 확인하십시오.